은 잔디밭에 서냅니다. 아, 이게 아주 중요한 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걷는다는 동작을 구현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로봇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해진 틀에 움직이기 때문에 평평한 평면이나 도로 혹은 뭐 실험실 같은 데 서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무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잔디밭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예, 뭐 굉장히 다양한 예.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뭐 전문가들의 반응은 잔디밭에 선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였고, 그리고 실제로 움직임에 있어서 뭐 단순히 공을 전달해 준 정도였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실은 또 로봇 업계에서는 놀란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형태라든지 예. 그까지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대차의 파업 이유로 거론되는 게 야근 특근에 곧 투입되는 아틀라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네네. 사실인 것 같고요. 아틀라스의 상용화 일정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차에서는 2028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 현대차가 노조에서 가장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월급제를 이야기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네네. 이 월급제가 왜 파격적인? 일반인들은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가 대기업들에 보통 보면 사무직이 있고 현장직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사무직은 일정한 연봉 계약을 하면 사실 끝이 나고 그렇죠. 그 연봉 내에서 움직이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본급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초과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초과 수당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상규대로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일을 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분들의 연봉이 사무직과 비슷하거나 어떨 땐 더 많거나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통 현대자동차나 우리가 조선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게 보통 급여 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아주 베네핏이 더 많은 이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것을 빼고 우리도 너희들처럼 사무직처럼 월급제로 예. 해줘라고 이번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노조가 생긴 역사상 처음인 일이죠. 사실은 사실 반대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를 예.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 우리 월급제 하기 싫고 우리는 수당제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로봇 때문이다는 정설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에서 로봇을 생산하면 미국에 있는 사실 노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협상할 필요가 사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공장이 우선 이 현대차가 개발한 아틀란티스를 이제 그게 투입을 하면 여기서 충분히 실험을 할 거 아닙니까? 2, 3년 정도 실험하면 이 정도면 현장 투입이 가능하겠네라고 판단되면 들어오겠죠. 2030년이 되면 100% 들어오겠죠. 예. 이렇게 됐을 때 노조에서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번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월급제로 아예 바꿔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 업계의 시각입니다.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은 아틀라스의 경쟁력, 앞서 말씀해 주신 잔디 보행을 더해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틀라스의 좀 역사를 조금 되짚어 봐야 되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개발된 건 2013년이었어요. 꽤 오래됐네요. 네, 13년 전입니다. 이때는 현대차가 이제 인수를 하기 전이었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도입할 때 목표는 재난 현장 투입용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이 로봇의 목표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서는 게 목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뛰어가고 그러면 오 대단하다 막 그랬었던 때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두 발로 균형을 잡고 약간 거친 지형을 걸어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예. 그리고 이제 복잡한 작업 같은 거에 꾼도 못 긋고요. 네네. 그리고 이 한쪽 발을 이제 떼고 긋는 것 그랬을 때도 보통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기 키울 때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예, 이랬는데 뭐 이런 능력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도달했는데 사실은 이 아틀라스가 획기적으로 했던 게 지난번 CES 2016에서
이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원래 로봇은 유압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굴삭기 같은 걸 보면 팔이 움직일 때 여기 이렇게 쇳덩어리 하나 달려 있고 푸식푸식하는 그런 거. 쇳덩어리 옆에 이제 선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유압식으로 그 굴삭기에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관절 움직여주는 거네요. 관절 움직이고 힘도 주고 하는 게 유압식인데 로봇도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다 유압식으로 예.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 아틀라스의 가장 혁신은 바로 이 선을 버렸다는 겁니다. 네, 유압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압식을 버리고 이게 뭘 달았느냐? 전동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양을 주느냐? 그 전까지는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개념은 로봇은 사람과 같은 인간의 관절과 사람과 같은 정도의 움직이면 돼라는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로봇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유압을 달아서 그걸로 움직이면 되고 계속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고정관념을 딱 깨고 전동식으로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제자리에 서서 몸이 360도 돌기 시작하고. 그렇죠. 뭐 허리도 180도 돌아갈 것이고. 네. 이 전동식 바뀌니까 이게 사실은 이 동력원의 변화가 사실 아틀라스 사람에게 가장 환호했던 부분입니다. 그 동력원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기본 로봇은 한 10kg 정도밖에 못 들었는데 이게 동력원이 바뀌니까 25kg, 40kg까지 들기 시작하고. 가동 범위도 또 넓어질 테니까. 그리고 가동 범위가 넓어지는 뿐만 아니라 좁은 가동 안에서도 이게 몸이 360도 도니까 다양한 인간이 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가능한 형태의 이제 노동이 이 가능한 형태의 로봇이 나온 거죠. 그렇네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뭔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하나 바뀌는 거는 이 유압식으로 하면 정밀 제어가 좀 어렵습니다. 큰 거는 이렇게 만들고 짓고 하는데 포크레인 같은 건 가능해도 그렇죠. 이렇게 섬세한 건 좀 섬세하고 뭐 아주 정밀하게 네. 뭐 1cm, 2cm 정도 당 정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이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이 정밀 제어가 가능한 로봇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지 보수가 되게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는 7시간 정도 일하다가 보통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는 시간에 가서 충전기 받고 와서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24시간 일 가능하죠. 불만도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혁명이었고 더 큰 혁명은 사실은 현대차가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큰 차이가 있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쪽은 로봇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는 거예요. 예. 현대차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로봇의 개발 목표가 자기들 공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로봇을 위한 로봇이고 얘는 정말 필요해서 개발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 로봇 기업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테스트할 곳도 많네요. 그렇죠. 예. 이미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어떤 곳에 들어갈지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현대차 그룹은 로봇 관련 밸류체인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일부 가지고 있고 현대 오토웨버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기업보다 현대차에서 개발하는 게 현장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조금 열광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주가도 오르고 그랬었는데 네. 주가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에게 알려진 건 사실 로봇계 스팟이었는데 지금은 이쪽보다는 확실히 아틀라스가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도 현대차는 AI 로보틱스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분 정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몇 가지가 좀 꼬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하려면 우선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 보면 정의선 회장은 됐지만 아직 현대차 그룹의 확실한 경영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분이 별로 없죠. 그렇죠. 예. 현대차 그룹은 기본적으로 현대 모비스를 지배권을 가져와야 현대 그룹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기아가 현대제체를 지배하고 그리고 다시 현대 모비스를 지배하죠. 아직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아직도 해결가 안 됐네요. 그런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현대 글로비스 지분 20%를 가지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 11%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는 아버지인 정봉구 회장이 아직 대주주로 있고 그 지분은 아직까지 정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지분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현대차 그룹의 과제는 뭐냐면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 2018년도에 엘리엇하고 분쟁이 한번 있었죠. 네네네. 그때는 제일 처음에 현대모비스와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합병을 해서 합병 분할을 통해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네. 엘리엇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숙제였는데 네.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지배권 다시 떠오르느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 그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이 20.5%가 있습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네. 그 정의선 회장이 강력한 의지로 내가 로봇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로 본인이 그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은 HMG 글로벌이 56.2%를 가지고 있어요. HMG 글로벌이요. 이게 뭐냐면 HMG 글로벌은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현대모비스 3사가 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법인입니다. 아 그럼 이것도 어쨌건 현대 거네요. 현대 거죠. 예. 여기는 이제 HMG 글로벌은 말 그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투자 회사예요. 일종의 SPC 같은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예.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22.5%를 가지고 개인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현대 글로비스가 11.25%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5% 정도를 지금 그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어요. 아 일본 소프트뱅크. 예. 이번에 지금 이슈가 나온 거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현대차가 다 인수를 하겠다. 아 그럼 100% 갖게 되는 거네요. 100% 현대차 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내년에 올 연말이나 내년에 상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분 가치가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30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이제 연초에는 사실은 막 예. 로봇주가 떴을 때는 56조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이거 사들일 때 1조 정도밖에 안 샀어요. 맞아요. 되게 저렴하게 샀죠, 여기도.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정의선 회장이 엑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30조 정도 요번에 만약에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을 다 사들이면 정의선 예. 회장 지분은 22.5%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25%까지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한 4분의 1이 정의선 회장 지분이니까 그중에 일부를 엑시트 하더라도 한 10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죠. 징여세. 예. 그러면 사실은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대로 사들이거나 획일할 수가 있습니다. 징여를 받을 수도 있고 가능해지네요. 원래 현대차 그룹에서는 늘 나온 얘기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를 합병 분할해서 하는 방법이 안 되면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하면 거기 정의선 회장 지분이 11% 있으니까 네. 여기서 엑시트한 돈을 가지고 균형권 설계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게 가장 대안이 높았는데 지금 근사롭기가 안 좋으니까 그건 안 되고 네. 결론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IPO를 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개인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서 균형권 설계하는 게 가장 유력한 설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현대차 그룹의 균형권 설계 지배구조의 변경이 지금 맞물려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안이 여기서 네. 생겼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소프트뱅크가 9.65%를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소프트뱅크에서 이거 팔아줄까요? 요거는 소프트뱅크하고 맺은 계약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 이게 이 콜옵션이 걸려 있거든요. 예. 이게 지난해 8월 신규로 설정한 콜옵션이 있어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설령 이제 풋옵션 행사를 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다고 했더라도 21일부터는 현대차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계약상에 있는 거였네요. 그래서 100% 이 지분을 굳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수하는 거거든요. 예.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빨리 IPO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역시 여기서 대표님의 전문 영역 지분 승계라는 그런 어떤 과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2부에서는 주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추진되는 시기 이게 28년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이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맞물려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도 조만간 어떤 테스트 베드적인 어떤 움직임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움직이고 있죠. 현대차를 보시면 이미 싱가포르의 공장을 보면 이런 그 용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공장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비전은 이런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회장이 되면서 크게 내세운 비전이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슬로건을 내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를 이해할 때는 자동차 회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앞으로 모빌리티 관련된 건 다 하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로봇도 사실은 모빌리티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네, 모빌리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가지면 자율주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동차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가 하는 움직이고 있는 현재 모빌리티 솔루션의 개념으로 로봇을 좀 인식하게 되면 현대차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도 좀 눈에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같은 생산품을 만들더라도 비전이 다르면 전혀 다른 회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의 자동차와 현대차의 자동차 모빌리티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토요타는 여전히 약간 전통의 느낌에 그렇죠. 가까운데 현대차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별로 안 좋은 게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주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2부에서 또 나눠보겠는데요.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조금 전에 YTN 경제라디오 구독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명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현대차 1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계획도 잘 세웠고 그 계획대로 차분차분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영 시원치가 않아요. CES 때 이거 공개했을 때 현대차 주가 7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4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요즘 그 현대차 예. 주주분들이 두 번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가슴이 아프다. 네. 일단 코스피가 지금 반도체의 의존성이 높잖아요. 반도체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 네.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반등할 때 홀로 소외됩니다. 그 요인상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최근 한 달만 봐도 지금 40% 이상 떨어졌거든요. 같은 기간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훨씬 사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동차라는 게 원래는 이게 소비재란 말이에요. 경기 소비재여서 이 정도로 출렁이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네. 같은 시간 토요타를 보면 토요타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럼 현대차만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경기 소비재이지만 테크주로 같이 피납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로봇주로도 인식이 되는 로봇주로 게 변동성을 지금은 키웠다.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예. 이제 본질적인 문제고. 예. 우선 몇 가지 짚어보면 일단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8% 정도 감소한다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좀 떨어진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봇 프리미엄 우리가 로봇주로 이제 편입 좀 됐었잖아요. 네. 이게 일부 좀 반납을 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긴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틀라스 양산 폼팩터가 공개되면 올라가고 또 이게 뭔가 소식이 없으면 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결국에는 자동차주보다는 피지컬 AI주로 편입될 때 탄력을 받거든요. 그렇죠. 보통 자동차주들이 PBR이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 네네. 현대차는 그럼 높습니다. 네. 지금 한 10 정도 그렇죠.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주는 아니라는 예. 얘기예요. 피지컬 AI로 봐야 되는 데서 그 소식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게 좀 하나가 있는 거고 마지막이 문제 뭐냐면 수급의 문제입니다. 예, 수급을 보면 지금 코스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합산 시총에 거의 좌지우지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시장에 이편중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비반도체주들은 오를 때는 같이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안 오릅니다. 이게 수급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네네네. 이 수급을 움직이는 게 기관 투자나 외국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를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떨어지고 다시 오를 때는 이걸 안 사버리는 거죠. 그냥 소외돼 버리고. 소외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아마 지금 현대차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한 40%까지 반토막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테슬라에 비하면 너무 좀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토요타나 폭스바겐이나 GM처럼 전통 자동차주는 벗어났어요. 네네. 그렇다고 테슬라 같은 하이테크 주는 또 아니라고 보는 아직 그러니까 안 들어보는 여기까지 못 갔고 여기 중간에 어딘가가 있다. 예, 저는 이 부분은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는 순간 이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유전이 펀더멘탈은 아직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중간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둘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거는 이 현대차의 전략이 2차 전지 붐 때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현대차가 2차 전지 꼴난다 이런 좀 비관적인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사실은 그 당시 화랑이 했을 때 예. 계속 갈 거라고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캐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빨리 끈 상태였고, 그런데 현대차는 이걸 로봇주로 보시면 되지 않고 저는 피지컬 AI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움직임 전체로 보면. 아 단순한 로봇주라고 네.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가면 사실 AI라는 이 플랫폼이나 AI라는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예. 피지컬 AI는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결국에는 회수될 방법은 피지컬 AI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현대차는 기존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찌됐든 간에 현대차가 지금 내세우는 피지컬 AI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저는 거네요.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차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혁신적이다. 물론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토요타, BMW,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GM 이런 기업보다는 전혀 다른 격에 지금 올라와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거기에다가 이 토요타나 GM이나 포드나 뭐 이쪽 기업들은 현대차만큼의 밸류체인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현대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밸류체인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관절 이야기했잖아요. 아, 네네네. 그 액추에이터인데 네. 액추에이터가 로봇 가격의 약 원가의 4, 5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네요. 그게. 이걸 모비스가 만들 네. 거예요. 어. 네. 그렇게